다가볼게요. 여기는 예술에 관련된 건데, 특히 예술은 창작자의 생각, 메시지 이런 걸 드러내는 거잖아. 그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표현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예술이라는 건 미적인 거고, 또 미적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야. 그걸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표현이거든. 예를 들면 조각가는 조각을 통해서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가지고 그 관람자한테, 감상자한테 전달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표현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얘기할 거야. 예술과 표현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봐봐. 본문.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속 상태를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나타낼 때,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나타낼 때, 이게 지금 표현이란 말이야. 표현이란 말을 쓴단 말이야. 겉으로 드러내는 게 표현이거든. 그러면 겉으로 드러내는데 뭘 겉으로 드러내? 그러면 마음속의 상태인데, 예술가는 창작자니까 그 예술을 통해서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중심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시지. 그거를 분야별로 조각이면 조각, 회화면 회화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그러나 표현이라는 말이 단지 단지라는 말은 이렇게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좁게 보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자신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데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자신을 드러내는데, 심리를 드러내는데 쓴다. 이건 맞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지. 그치? 때로는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반응에도 표현이란 말을 쓴다. 이건 리액션이지. 그치? 리액션이잖아. 예를 들어 축 늘어진 나뭇가지를 보고 애처롭다라고 말했어. 이건 지금 축 늘어진 나뭇가지를 보고 마음속에 생긴 심리적 상태를 지금 애처로움을 가졌는데 그걸 표현한 거잖아. 그지? 이는 나뭇가지 자체가 감정을 지닌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나뭇가지 그것을 바라보며 내면적 정서를 투영하고 외부로 드러내는 이, 즉 이걸 표현이라고 하죠. 자, 감정이입해가지고 외부로 드러내는 걸 표현이라고 그래. 그럴 때 우리는 표현이란 말을 쓰는 거고, 하지만 표현이란 말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야는 다름 아닌 예술이며,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어 왔다. 이 다양한 견해가 밑에 나오는 내용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표현이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고,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이 표현이 예술에 대한 예술가 창작자의 어떤 그 내면적 상태 혹은 전달하는 메시지, 추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다 겉으로 드러내는 거야. 근데 이게 리액션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아서 뭔가 전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고차원적인 게 예술적 표현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심리 상태 내면을 겉으로 드러나는 걸 표현이라고 하고, 예술의 표현은 단지 그렇게 안에 있는 심리 상태만 드러내는데 국한되지 않는다. 또 하나가 또 있다는 걸 더 다른 더 확장된 의미가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술을 표현하고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술이라는 거에 예술적 특징을, 그 장점을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둘의 관계를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견해는 표현을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내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게 표현인데 이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있으려면 내적 활동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는 창작자의 내면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걸 겉으로 드러내는 게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표현 자체도 내적 활동의 일부다라고 얘기하는 견해가 있다고. 이 입장에서 표현은 예술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신적 과정, 즉 내적인 작용으로 이해한다. 내적인 작용을 겉으로 표현했어. 표현한 거나 내적 작용이나 일치한다고 보는 거야. 한계라고 보는 거라고. 이러한 입장에서 대표하는 사상가 크로체와 콜링우드 두 사람이 대표적인 내적 활동과 표현은 동일한 것이라고 얘기한다. 즉 표현을 한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낸 것뿐이지 실제로는 창작자의, 예술가의 내적 상태, 내적인 작용, 정신적 과정, 정신적인 상태, 이거에 국한시키는 게 바로 첫 번째라고. 자, 크로체는 예술의 본질을 직관과 동일시했다. 그의 관점에서 직관되기 이전의 것은 단순히 혼란스럽고 수동적인 인상에 불과하다. 자, 이것도 생각해봐.
직관이라는 게 우리가 딱 보면 딱 느끼는 거잖아. 근데 그 직관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지. 혼란스럽지. 이건가 저건가? 이런 느낌인가 저런 느낌인가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관이 돼야지만 혼란과 수동적인 이상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야. 그러면 크로체의 얘기는 예술은 예술가의 직관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직관 이전의 상태는 혼란스럽고 수동적인 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정신이 개입되면 그것은 명료하게 구조화된 이미지로 객관화되고 이때 정신활동이 바로 직관이고 동시에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있잖아. 어떤 예술적 영감 딱 얻게 되잖아. 그 자체가 바로 표현되기 이전에 예술가의 예술의 본질이라고 얘기한 거야. 표현은 그냥 그걸 드러낸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직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따라서 그는 예술가의 직관을 통해 내적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활동으로 이해했다. 생각해봐. 예술가는 자기가 느낀 것, 직관적으로 뭔가 딱 얻은 거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표현하려고 하겠지. 그 예술가의 어떤 본능이지. 예를 들면 작가는 그걸 딱 직관적으로 느끼는 순간 뭐해? 글을 써야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발적 형성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인간의 일상적 경험 또한 알고 보면 이러한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자발적 생성은 예술가는 당연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도 동일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특별하거나 다르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콜링 우드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의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콜링 우드는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동일하다고. 자, 여기는 이제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게 콜링 우드 얘기고요. 직관 이퀄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표현, 이게 바로 그 크로체의 얘기라는 말이에요. 네, 크로체의 얘기하고 콜링 우드 얘기는 다를 바가 없다. 기존에 미학이나 예술학이 일상과 예술 간의 연속성을 간과하고, 이 말은 이 일상과 예술이 동일한 건데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인식하는 거, 예술을 일상적인 삶과 유리시켜 분리시켜 특수한 기능이나 귀족적 취향의 산물로만 취급해온 것에 대한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예술만이 특별한 게 아니다. 예술도 본질적으로 일상생활의 어떤 그 예술가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랑 동일하게 하는 거다. 예술과 일상은 다르지 않다. 만약에 그걸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술과 일상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예술가의 행위를 아주 대단히 훌륭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콜링 우드의 얘기지. 물론 예술가는 일반인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풍부하고 복잡한 직관 능력을 지니지만, 즉 일상적인 우리보다는 그 풍부하고 복잡한 직관 능력이 있어, 예술가들. 그렇다고 해서 예술과 일상을 분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표현이 만들어진 방식 자체는 요거예요. 형식적 논리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를 바가 없다고. 예술가가 있잖아. 영감을 얻었어. 작품으로 표현했어. 이거랑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표현했어. 이건 본질적으로 형식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다. 즉 방식 자체는 동일한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첫 번째 거야. 이처럼 정리해 줄게. 크로체와 콜링 우드는 표현을 인간의 내부 과정, 내적 과정, 정신적 과정, 그렇게 이해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요. 크로체는 직관, 콜링 우드는 예술과 그다음 일상, 일치한, 동일하다 이렇게 본 거야. 따라서 예술은 예술가가 직관을 얻는 순간 그의 내면에만 존재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예술은 예술가의 직관 그리고 그의 내면에만 존재하고, 특히 크로체는 그림, 조각, 음악 같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표현은 내적인 거야. 이 내적인 거를 표현하는 물리적 매체, 즉 조각이나 그림이나 음악은 이것이 그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표현 이전에 갖고 있는 생각이 표현이다. 이게 크로체 얘기라고. 그러면 선생님 봐봐. 예술가들 있잖아. 자신의 그 어떤 그 내면적인 직관을 했잖아. 그럼 거기 그 자체가 표현이라고. 굳이 작품을 만들고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그 자체가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크로체 얘기는
조각이나 그림을 하지 않아도 그거 하더라도 그게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미 내적인 부분에 표현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지. 그것은 단지 예술가의 내적 직관만을 기억하고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다른 사람이 예술가의 내적 직관을 한번 보세요라고 작품으로 보여준 것뿐이야. 그게 물리적 매체고 그거는 그 표현 자체로 보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자, 우리는 생각해봐.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었어. 작품을 통해서 예술가의 직관과 영감을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크로체 얘기는 그 물리적 매체가 표현이라고 하지 않고 그 이전에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과정 그 자체가 표현이라고 얘기한 거야. 굳이 작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작품을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예술가의 내적인 부분을 표현으로 인정해야 된다. 근데 우리 일반 감상자들은 작품이 없으면 예술가의 영감과 직감을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물리적 매체의 주요성을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라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자, 둘째로 이번에는 볼까? 표현을 예술가의 작품을 통해 나왔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떠든 거야. 두 번째, 우리가 예술가의 직감과 영감과 그런 메시지를 작품이 없이 어떻게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보는 경우에 이 일반적인 견해지, 그지? 이 관점은 예술의 본질을 소통해 두며 누구? 창작자와 감상자. 톨스토이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톨스토이는 예술가가 과거에 경험한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선과 색과 소리, 움직임, 언어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야. 다른 이들로 하여금 동일한 감정, 누구의 감정? 창작자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얘기한 거지. 이 입장에서 볼 때 예술은 예술가와 관객의 감정이 공유한다. 아까 소통이라고 했지. 소통의 과정을 강조한 거고 예술가는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고 주도면밀하게 표현했어. 어디다? 작품에다가. 관객은 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동일한 심리 상태가 함께 공유되고 소통돼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술에 갖고 있는 예술의 표현의 의미를 톨스토이가 얘기한 거지. 그러나 이 견해는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 예술가가 마음속으로 느낀 감정, 관객에게 환기된 감정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창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감상자가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이걸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 비슷하게는 이해했어. 그런데 그게 일치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은 이유가 아니다가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야. 정말로 창작자의 어떤 표현이 그대로 감상자에게 전달됐냐, 100% 확신이 없단 말이지. 이게 첫 번째 한계. 둘째, 관객은 예술가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더라도 작품에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 자, 동일한 감정이 아니더라도 독자가, 감상자가 감상할 수 있어. 굳이 소통할 필요는 없고 동일할 필요는 없어.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표현을 매체와의 소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제대로 소통이 되는지, 혹은 소통이 안 돼도 감상자가 더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게 두 번째 표현의 견해의 한계란 말이야. 이처럼 예술의 본질을 동일한 감정의 전달로 한정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관객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감상 가능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 여기서 두 번째에서 이런 거 있어. 창작자가 만든 예술작품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감상자가 있다면 이거는 굳이 매체가 표현이라는 절대적 수단으로만 그것을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야. 알았어? 무슨 말이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술의 표현에 관련된 생각이에요.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 다시 세 번째로 볼게. 셋째로 표현을 예술 작품 자체의 내재적 성질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입장에서 예술 작품이 구조적으로 표현성을 지니고 있으며 관객은 단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내재적 성질로만 이야기하는 거야. 예술 작품이 구조적으로 표현성을 지니고 있지요. 당연하죠. 근데 관객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일 뿐이야. 다시 말해서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것은
우리가 슬픈 기분이어서가 아니라 음악 자체에 각인된 표현적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표현이 감상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감상자가 어떻게 감상하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 자체로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예술 작품이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야. 알았어? 자, 그렇다면 작품이 어떻게 표현성을 그 자체 성질로 가질 수 있을까? 위에서 말한 구조적으로 표현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랭어는 예술 작품이 감정을 상징할 수 있는 능력,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의미, 거기 가치에다가 가산점을 준 거야. 그게 더 중요하다고. 아니, 특별한 능력이 있단 말이야, 예술 작품은. 그는 어떤 대상이 표현적인 것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와 행위에 조응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딱 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감정, 인간의 감정, 그리고 정서 행위, 이런 것들이 표현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슬프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슬프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슬프게 느낀다. 그 슬프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은 예술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표현 속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술 작품이 훨씬 더 위에 있고요. 감상자가 감상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달하는 메시지, 능력,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예술 작품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감상하면서 느낀다는 얘기야. 즉 예술이 상징하는 것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시간적 흐름에 나타나는 육체의 변화와 패턴에 있다. 시간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육체의 변화의 패턴. 예를 들어 기쁨은 가슴이 둥근거림과 에너지의 상승, 슬픔은 울컥거리는 긴장과 뒤에 힘이 빠지고 가라앉는 흐름.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감정의 정서적 흐름이란 말이야. 기쁨이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에너지가 업되는 거야. 이게 시간에 따른 정서적 흐름이야. 기쁨이 이런 식으로 육체적으로 변화를 가져가면서 이끌어간다. 이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술작품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음악은 이러한 감정의 과정을 닮은 형식으로 이미 구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감상자는 저런 어떤 정서적 흐름의 그 표현한 예술작품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즐거운 음악은 단순히 즐겁다는 감정을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상자가 즐거움이 생겨나고 확산되며 사라지는 과정, 요거를 리듬과 선율과, 이게 다 표현이지, 그지? 악기의 변화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건 슬픈 분위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육체적으로 어떤 정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패턴으로, 구조로 아예 음악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의 육체적 변화와 일치하게 되는 거야. 예술이 그 위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단순한 생리적 변화에 환원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랭어의 주장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비판도 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은 랭어가 했던 얘기는 우리가 예술 작품이 인간의 시간에 따른 정서적 변화, 육체적인 변화의 패턴을 구조적으로 예술이 그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서를 느낀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정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기쁨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에너지가 상승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기쁨을 표현할 수는 없는 거야. 패턴이 이렇진 않다는 거지, 그지? 너무 단순화했다라는 뜻이야. 인간의 정서는 저렇게 간단하게 기쁨을 규정 지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는 얘기야. 근데 랭어는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다라는 뜻이야. 한편 피터, 키비 등 인물이 있는 유사성 이론 진영에서는 랭어와 다른 노선에서 예술작품의 표현성을 설명한다. 어떻게 설명하나 볼까? 이들은 인간의 몸과 행동에서 표현적 성질을 탐지하는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에 주목한다. 자연적 경향성, 사람의 얼굴 표정, 목소리, 걸음걸이, 몸짓, 이거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슬픈 표정, 축 처진 자세, 울먹이는 목소리 들으면 우리는 곧장 그 사람이 슬프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마음의 상태와 행위 사이에 개념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 행동에는 연관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음악이 지닌 형식적 특징이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사성 이론이라는 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사하다. 음악에 지닌 형식적 특징과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 보이는 행동의 표현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라는 측면을 하나 더 추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게 랭어의 생각이란 말이야. 정서적 측면만 고려한 건 위에서 나왔던 랭어고, 랭어는 정서적 측면 면에 피터하고 키비가 여기 행위라는 걸 추가시킨 거야. 잘못 말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술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이론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특정적인 육체적 표현성을 지닌 것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역시 이것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있잖아. 잘 생각해봐. 행위, 인간의 행위를 다 일일이 표현하는 예술. 이건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하니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행위를 예술로 치환하면 예술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 위에 랭어는 무슨 말이지? 그렇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복잡하다. 그거 표현 못한다. 이게 한계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술과 표현이라는 두 가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설명문인데, 다양한 이론들, 여기서 한 4가지 정도 이론을 가지고 그 예술의 표현을 지금 예술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 건가, 왜 예술은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을 막 떠들고 있고 동시에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 자, 1번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각각의 견해, 한 4가지 견해가 나왔고요. 견해 한계 4가지 각각 제시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지. 지금 금방 내가 얘기했던 거야. 다양한 예술과 표현의 견해를 한 4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각각의 특징과 개념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끝에 가서 다 이걸로만은 부족하다, 한계를 지닌다, 뭐 축소된다, 이런 한계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으로 할게.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가가 뭐지? 자, 가는 콜링우드 얘기고 우리의 일상 경험, 예술 차이가 없어. 예술가가 표현하는 거랑 우리가 일상적 체험 속에서의 표현은 다를 바가 없어. 뭐가 다를 바가 없어? 방식 자체는 똑같단 말이에요. 뭔가 느낌이 있어야지 겉으로 드러내고, 느낌이 있어야지 작품으로 만들고, 동일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자, 정답은 5번. 일상 체험과 예술 모두 동일하다는 뜻이고요.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 드러내는 그 직관적 능력이 뛰어난 예술가가 있지만 그 예술가의 표현도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의 표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5번이 정답이지. 자, 그럼 1번 봐봐. 예술은 일상의 정신적 삶과 유리된 특수한 산물이다. 그러면 다르다가 돼야 되지, 그치? 이거 틀렸고. 2번. 기존의 미학의 예술관이 일상의 예술관의 연속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술이잖아. 예술이 연속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아니죠. 일상의 경험과 예술의 표현은 일치한다는 뜻은 이것이 방식에 의해서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야. 자, 3번. 예술가가 직관하기 이전의 것은 단순히 혼란스럽고 수동적인 인상에 불과하다. 요거는 거기 나와 있는 크로체의 얘기지, 그치? 직관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4번. 예술가는 일반인식에 도달할 수 없는, 이건 1번하고 똑같은 거니까 틀린 거죠.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1번하고 4번은 일상과 예술은 다르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 A평론가 가장 적절한 거 찾아봅시다. 자, A평론가. 예술가는 실제 하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회화는 목탄과 물감 소재, 조소는 나무와 돌, 금속 소재, 관객 또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소재. 자, 그럼 예술, 이게 매체란 말이야. 물리적 매체. 만약 이런 소재가 없다면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거나 관객이 예술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자, 그럼 소통의 개념을 얘기해야 되겠지, 그지? 응? 소통. 아까 소통 얘기한 거 찾아보세요. 누군데? 톨스토이지? 톨스토이가 소통의 중요성을 얘기했잖아. 작품이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핵심은 A평론가는 물리적 매체, 즉 예술 작품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정답은 4번이 되겠죠. A평론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다고 할 때 기억은 뭐지? 확인해 볼까? 기억은 자, 크로체하고 콜링우드 얘기야. 직관, 일상과 예술의 동일성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그러면 A평론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다고 할 때 이거를 설명 못한다는 것점에서 기억을 기억 여기는 예술가의 직관, 내적인 거가 자체가 표현이라고 해서 알았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술의 표현은 내적인 것, 정신적 과정 이 자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리적 매체인 예술 작품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 간과한 거 아니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까?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한 이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한 이해. 자, 화가 A는 몰아치는 바람, 흔들리는 나무, 하늘로 솟구친 나뭇잎 등을 보며 벅차오르는 환희, 내적 이미지로 형성했어. A는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고민했지만 방법이 잘 안 떠올라. 결국 일반적으로 환희에 찬 사람들을 보여주는 얼굴 표정, 몸동작, 요거는 맨 마지막에 나온 아까 누구였지? 키티였나 누구? 그 얘기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작곡가 B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가정의 파탄이라는 얼룩진 불행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단 말이야. 자신이 느끼는 지속적인 슬픈 감정을 느린 박자로 진행되는 음악 형식, 이건 표현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랭어야 랭어. 공연장에서는 이 곡을 듣는 감상자 C는 슬픔과 고통을 느꼈겠죠.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표현성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읽는 순간 있잖아. 이게 위에 예술가 표현 중에 누구 얘기인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알았지? 이건 네 번째 거고 이거는 세 번째 거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A가 자신의 내적 이미지를 형성한 환희를 적절한 선, 색, 그림으로 나타냈을 경우 크로체는 이를 표현이 아니라 그랬지. 그냥 느낌 자체가 표현이라 그랬잖아. 전달 목적으로 하는 외적 구현 정도에 불과하지 실제로 표현은 내적 이미지 여기 표현이라고 얘기했을까. 크로체는 2번 콜링우드는 화가 A가 몰아치는 바람, 흔들리는 나무, 하늘로 솟구치는 나뭇잎을 보며 형성한 내적 이미지를 얼굴 표정 몸동작으로 그린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예술이라고 보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마지막 네 번째에 나온 키티 얘기라고 얘기했었잖아. 자, 그래서 여기는 예술이라고 본다는 건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콜링우드 역시 그 크로체하고 똑같이 직관으로 예술가가 얻은 그 환희, 고통, 내면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표현하는 건 1번에서 말하는 외적 구현에 불과한 거야. 이걸 표현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국 예술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내적 이미지 이 자체가 콜링우드가 생각했던 그 순간만이 표현이라고 얘기한 거야. 겉으로 드러내는 건 예술이 아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2번이 지금 잘못돼서 3번 작곡가 B가 만든 곡을 들은 감상자 C가 고통과 슬픔을 알아본 것에 대해 톨스토이는 작품을 통해서 작곡가가 그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감상자가 그걸 느낀 거야.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술과 표현 그리고 감동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았죠. 4번 감상자 C가 작곡가 B가 만든 곡을 슬픔과 고통을 알아본 것에 대해 랭어는 이거는 패턴 구조 형식 표현성을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역시 맞았고요. 5번 유사성이라는 관점인 것 같아. 네 번째지, 그지?
여기 나온 얼굴, 표정, 몸동작 이런 것이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고요. 행위와 결부시켰던 유사성 이론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맞았죠? 정답은 2번이다. 자, 마지막 문맥상 A와 E까지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부터 E까지 여기다 적어놨어. 자, 환기시킨다. 다시 한번 뭔가 생각을 아니면 여론을 떠올리게 만들어. 떠올린다라는 뜻. 일어나게 된다. 그게 환기야. 맞았고. 2번 간과한다. 간과한다는 얘기가 그냥 대강 넘어간다는 뜻이야. 놓친다라는 뜻이죠. 비슷한 뜻. 각인은 원래 이게 새기는 거야. 마음속에 새기는 거지. 그지? 잊지 않으려고 새겨진. 자, 그 다음에 D번은 조응한다. 조응이라는 말이 서로 일치한다. 서로 짝이 맞는다. 뭐 이런 뜻이야. 틀렸네. 어긋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말이죠. 조응한다. 서로 비친다. 뭐 이런 얘기야. 네, 앞에서 물어보면 대답한다. 이 조응한다는 말이야. 일치한다. 서로 통한다. 자, 2번은 탐지한다. 뭔가를 찾아가지고 알게 된다라는 뜻이야. 정답에서 4번이 틀렸고요. 4번에 조응한다라는 말은 일치한다, 대응한다로 바꾸는 게 좋겠어.